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15 강의를 세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 세 문장으로 압축시킨다고 했는데 이 세 문장은 역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장으로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계속될수록 좀 더 깊고 재미있는 얘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오늘까지는 그 베이스를 까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으로 이것을 입구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지금 설문대자에 보면은 이것을 사람의 입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각고는 연구자인 시라카와 시즈카 선생과 그의 제자 주술사인 오미하르 다케시의 주술의 세계를 같이 연구해 본 결과 그 설문대자에 나온 해석들이 에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낸 책이 천자문으로 서상보기라는 책입니다. 그랬는데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의 입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과연 무엇을 형성했을까? 그러려면은 중국 고대 상나라, 우리가 은나라라고 하죠. 상나라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그림이 있고 또 나는 유한한 몸과 유한한 정신으로 그 세상을 시간과 공간 속을 비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왔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궁극적인 존재에게 하소연을 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것이 개인도 그랬고 집단도 그랬어요. 그래서 집단에서 무슨 중요한 문제, 특히 뭐 전쟁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 집단에 대표되는 사람이 사연이 좀 기니까 주간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또는 목동에다가 써가지고 사람들 뒤에 세워놓고 자기가 앞에 서서 하늘에 대고 하소연을 했어요. 기도하듯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즉시 응답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 주간을 넣어놓았던 상자를 축구라고 하는데 그 축구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구자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은 다른 한자를 굉장히 재밌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가로대 wal자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안에 주간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돼요. 딱 붙이는 이거 하면 달라요. 이것은 태양을, 그러니까 나무에 태양이 걸리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의장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늘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은 그 즉시 응답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언어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로 하죠. 소리를 하는데, 그게 문자예요. 네. 요거하고 대시죠. 요거는 자꾸 이를 하늘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여자도 말을 통해서 하늘과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옛날 사람들의 사유 속에서 하늘과 나의 관계가 뚝 떨어져서 아예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고, 신이라고 해서 내 눈앞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마주되고 있어서 나의 모든 일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시여 하면은 하고 딱 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저게 뭐 어떤 의미일까 하고 아마추어가 일반인들이 해석을 하면은 그게 자기 마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사제, 옛날에 여자들이 사제가 이렇게 까마귀 깃털로 탁 눈썹을 하고 완전히 그런 사제들이 왕 같은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또는 그렇게 던져놓고 나면은 여사제는 자기의 아지트로 들어가요. 특히 옛날 여사제들은 지하에 들어가면은 공간에 우물이 하나 있고, 깊은 데서 나온 우물이 하나 있고, 좀 통통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제가 여기 들어가서 우물에 대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은 궁극의 존재는 이 우물은 깊어가지고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고 봤으니까, 또 소리가 나는 우물이 퉁퉁하고 물이 울리죠. 그걸 탁 듣고는 오케이, 알았다. 완벽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 순간 카타르시스가 오고 막 해가지고 붕붕 떠다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제가 전문적으로 하늘의 소리를 해석하는 것을 귀로 그걸 듣고 하늘과 사람과 땅을 연결한다. 그게 저기 성자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의 사유예요. 나와 세상을 보는 사유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우리 시 쓰는 분들도 경관 오셨잖아요. 시라는 게 뭐냐? 이것은 기본이죠. 시라는 것은 시인과 하늘이 소통을 해가지고 그 다음 과정이 여기 전체로 보면은 정사자가 아니고 관청무비 시자예요. 관청무비 시자로 시하면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여기 땅에다가 마디촌자는 쟁기를 의미해요. 땅을 가는 거죠. 농사예요.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제처럼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농사지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인이죠. 그 시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시인들의 무기는 시어라고 해요. 시어는 시인들이 일상어가 아닌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 어제 윤석열이가 죽었다 하면 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무슨 뜻일까?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하면 무슨 소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게 무슨 섬이 어딨지 하면서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시인들이 하면 용서돼요. 왜냐하면 그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가가 되었으면 저 문제이 새끼 이제 맛이 갔다. 뭐 이제 우리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시라는 것은 예전에 뭐지? 그냥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하늘과 내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세 개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소통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쨌든 나라는 존재로 여과시켜가지고 언어로 만들어 언어의 운율을 섞어서 만들어낸 것이 시죠. 이게 아주 위대한 거죠, 시라는 것은. 그리고 그 하늘의 소리가 나를 지혜를 통과해가지고 문자로 나와서 비열이 되는 것을 다시 하늘의 소리로 재번역하는 것이 바로 시낭송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 최고의 시낭송가이신 서라봉 선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펜플로스의 대가이신 김병욱 선생 두 분을 부산에서 끌고 오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소리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해요. 한 개는 그야말로 소리죠. 그냥 집안에 갇혀가지고 혼자 발로 뛰다니는 놈이 귀로 듣는 것. 그러니까 음조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소리에 의미가 없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밀하게 해석해서 의미를 잡은 통과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이 의미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듣기에는 성인계 많은 시대에 이런 얘기를 만드신 예를 든다면은 한류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노래하는데 나는 그게 감동이 안 와요. 걔들 노래를 들으면 그 젊은 사람들은 막 그게 막 흥분하고 난리던데 그게 이거라면은 어쨌든 그것이 나의 영혼의 심금을 울려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고 같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할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마이클 잭슨의 아이가 아닌가 그저 막 비틀고 소리 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저 많죠.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 소리 말고 음을 가지고 하는 작업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들어가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베이스를 삼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게 또 안 들은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서로 상자잖아요. 근데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 눈이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는 뭐 이런 글자였는데 이게 이렇게 한자에는 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뭘 서로 왜?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약이 흔하지 않고 이렇게 각성병이 많고 이럴 때에는 자주 병들었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뭐 일일이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없었으니까 들판에 있는 커다란 나무, 싱싱하게 잘 자라는 나무 밑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생물하는 기운이 막 이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서로 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치유했어요. 근데 이것은
꼭 눈이라고 했으나 우리의 감각기관은 안입이 설신 이전에 SS 감각이 있는데 꼭 눈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바람이 불 때 나무에서 나는 소리라든가 나무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나무를 한번 안았을 때 그 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해서 치유가 가능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러 감각을 종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은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보여도 인식되지 않을 것이고 인식되어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명제가 하나 나와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명제는 이런 것이 바탕이 되면은 내가 나무를 보는 순간 각기 다른 존재잖아요. 나무와 나는 그 순간 서로 드러나고 그래서 서로 변화하고 왜냐하면은 그 나무라는 모습이 나에게 인식될 때 나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나의 의식 세계가 새로운 나무를 하나 보는 걸로 인해서 또 변화하는 거죠. 세계가, 나의 세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눈뿐이겠습니까? 눈, 귀, 맛, 코, 이런 우리 생각까지 모든 것들이 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이것은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철학에서는 저희 좀 불안전하니까 보통 우리가 내 밖의 것을 타자라고 합니다. 내 밖 타자. 여기에는 사물과 사태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내 밖의 모든 것. 그러나 그 사물과 사태는 여러 결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인간은 이 사물과 사태를 정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어쨌든 부분만 보고 작은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만 보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세계 속에다가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구성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구성된 그 세계를 가지고 그 다음 타자와의 접촉에서 내가 어떤 결론을 어떻게 판단하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타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정되지 않는 어떤 타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것을 타자 또는 오늘 강의처럼 그것을 세계라고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이제 되죠? 그죠? 이제까지 뒷담화를 했잖아요. 예, 제가 경험한 앞담화 한번 하겠습니다. 타자, 세계, 세상이라는 것은 일단 이게 막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일단 눈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두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근원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더 근원적으로 있더래요.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사람은 옛날 얘기 하지 말았는데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아주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는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어렵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참 이상했던 것은 아직도 나는 언제라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갈망이 시달렸고 끊임없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뭐 하더라도 그걸 손에서 놓지 못했단 말이죠. 그걸 참 알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내 생각에 아버지는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다.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사람을 심취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좀 담당치 못하고 하여튼 좀 그런 삶이 이어졌어요. 지난한 삶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그 삶 속에서도 나는 책을 놓지 못했어요. 목욕탕에 가서도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한증막이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도 화장실 가서 안 나온다고 막 집사람을 혼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 생활이 이어지다가 40대 중반에 도저히 안 되겠어. 공부해야겠다. 알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공부를 했는데도 글도 안 써지고 뭐 해서 다시 또 철학을 해가지고 이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진주에 그 도서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대중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첫 장편 소설을 썼어요. 거기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작가로서 길을 갈 수 있겠지 하고 글을 써봤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했는데 내 제일 친한 그 당시 친구 김병섭 시인이 나한테 와서 네가 타치한 주제는 다른 작가들이 다 타치한 주제고 거기 네가 쓰는 소재는 너무 진부하다. 그 이유는 네가 이 사물과 사태를 오리지널한 너의 모습 속에 여과시켜서 너의 언어로 표현해야 그 작가가 되는 것인데 이게 그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니까 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공부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그 첫 장편 소설을 쓰는데 그때 조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고 있는데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굉장히 그날 추운 날 바람도 많이 불던 날이었는데 도서관에 혼자 앉아서 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번개처럼 그 어렸을 때 한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잊고 있었던 한 장면이. 그건 아버지가 추운 겨울날에 술에 만취됐는데 그 장갑도 못 낀 손에 길가에 낮은 걸로는 다 떨어진 정과 한 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한테 던져주고 왕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과는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6학년짜리 정과였어요. 앞 뒷장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한 건데 그걸 한 일주일 만에 또 다 읽어버렸거든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은 그 추운 겨울날에 만취된 아버지가 저 책 좋아하는 아들 저거 책 한 권 사주지 못하는데 마침 뭐가 길가에 하나 생공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들고 와서 나한테 주고 주무신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아니네. 그야말로 지극한 사랑을 받았네.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나에게 그 장과 한 것도 마술을 넣었구나. 그 아버지의 마법 속에서 내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철을 손에 놓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와 나는
아랍화해가 되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뭐 일들이 좀 어디 가서 좀 사람 당당해지고 수술 풀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뭐 이성으로 막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그 옛날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마법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근원적이. 그럼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내가 같은 저의 새로운 견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지금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이 세상은 인류의 초기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나서 이게 생명이 생긴 이게 45년, 50년 하는 얘기는 우리 감각으로 와닿지 않아요. 엄청난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생명이 생기고 거기서 막 진화해가면서 여러 가지 종이 생겼을 텐데 지금부터 한 700만 년 전에 그 빙하기가 다시 오면서 날씨가 건조해지니까 숲이 막 이제 나무가 막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나무가 막 사라지고 나무의 간격이 넓어지고 나무가 막 후퇴하고 하는 때 나무 위에서 그 당시 그냥 편하게 살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밖으로 숲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려오는 순간 거기에는 거대한 사바나 풀밭이 있었고 그 풀밭에는 두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쪽은 고양이과 쪽으로 그 당시에 그 뭐 악어라든가 사자라든가 검시어라든가 뭐 이런 하다못해 하이에나까지도 지금 크기보다 3배, 4배 컸어요.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내려온 인간은 그냥 먹이였어요. 먹이. 아주 맛있는 먹이였던 것이죠. 그러니, 일단 걔들한테 걸리면은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말고 또 한쪽에는 초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들도 덩치가 대단한 분들이어서, 어떻게 뭐 서로 이렇게 싸우시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인간들은 그 먹이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살고 있었죠. 절박해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아는 문명이 뭐 기원전 8천년 뭐 거의 한 10,000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몇백만 년이 지나가니까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아파렌시스에서 뭐 호모 하빌레스 호모 에렉투스 뭐 이래가지고 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고 어쨌든 그때 나무에서 내려왔던 종들 중에 이것이 막 분화해 가면서 이렇게 직선상 기독교 직선상에서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와, 여러 가지로 진화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역사 속에서 다 멸종됐어요. 그 30만 년 전에 생겼던 홈사피엔스 중이 지금은 살아남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멸종했다고 하긴 또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 유럽 쪽에 있던 친구들은 덩치도 우리보다 크고 근육도 우리 크고 뇌도 우리가 지금 1370, 걔도 1400 넘어갔거든요. 우리하고 물리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친구들이었는데 일단 멸종됐어요.
이만큼 멸종된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사실 같이 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이 수많은 종들이 섞이면서 오늘날의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렇게 변해왔다고 해야죠. 그런데 뭐 이런 건 뭐 너무나 긴 세월이고요. 하다못해 그 올드먼 스키 조각 도끼를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내고 하는 것만 해도 100만 년이 넘어요. 100만 년이 지나야 결국 돌을 쪼개가지고 갈고 이런 시작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세계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진행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처음에 어떻게 시발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혼자서 살기 힘드니까, 이게, 그 피데쿠슨가 그종은 아프리카 쪽에서 사는데 키가 뭐 한 1m? 1m 20 정도 되었던가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숲에서 내려와서 네 발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풀에 가리니까 언제 그 어마어마한 친구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생존을 좌우했던 것이 소리예요, 소리. 그 소리를 분별해야 자기가 그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될 때 세세포가 막 분열하면서 막 내비역 막 생길 때 이게 제일 먼저 생기잖아요. 그만큼 세계에 대한 그 소리에 절세했던 거예요. 그것이 또 상나라한테 와서 그 하늘의 소리가 연결시켜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그 소리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좌우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또 뭐 바람이라도 불면 그게 희석되니까 정밀하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루시라는 여인이 에라 모르겠다고 후두둑 일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 편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니까 일단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시야가 넓어지니까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골반이 걸어다니기 쉽게 할 골반이 줄어들어가지고 애가 나오는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풀밭에서 동굴까지는 못 가고 풀밭에서 밤이 되면은 그때 불도 없었거든요. 물을 지어서 숨 죽이면 날이 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뭐 명수가 덮치면은 그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동굴에서 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동굴은 이미 이제 검치호라든가 고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미리 선정되어 있던 곳을 가서 어쨌든 거기를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두워지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항상 굶주리는 거죠. 우리가 대표로 남자들은 낮에는 사냥을 나가고 여자들은 취직을 했다는데 그게 사냥도 하다못해 토끼라도 한번 잡으려면 그게 쉽겠어요. 살아있는 생물인데. 그러니 어쩌다 그거 한 마리 잡아오면은 그냥 그날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밤이 되면은 동굴 속에서 전부 끌어안고 어느새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침 운동은 보장이 없었어요. 이게 다시 아침에 올까 보장이 없고. 근데 이게
새벽이 되면 오줌이 맞았잖아요. 오줌이. 방방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나가면은, 누구 나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참단 말이에요. 새벽 때문에 전국 하고 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마음이 약한 친구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차차 죽으면 죽었지, 나가서 내가 오줌을 운동해야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절벽, 그 동굴이 이제 이렇게, 바위산 중턱에 붙어 있었으니까, 나가서, 밖에 나가 오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놈들이,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또 막 이러고 있는데 해가 안 뜨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이 나가서 오줌 한번 써봐라. 그러면 해가 뜨지 않아. 죽으라는 거냐고 이러다가 나갔어요. 나가서 또 오줌을 넣으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에서 이 친구는 저 친구가 오줌을 놓아야 해가 뜬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간은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녀석이 이제 꾀가 섰는 거죠. 어느 날은, 이제 일하러 나갈 때, 나 안 가. 나 일하고 오줌을 안 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서 지휘되고, 그런 녀석들이 자기의 세계를 구라쳐서 자꾸 다듬어가지고, 그게 종교라는 것이 탄생하는 시발이 됩니다. 또, 거대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세속적인 권력은, 폭력을 쓰는 저 권력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 생각해 볼게요. 하여튼 이제 오줌 싸는 놈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리도 더 이렇게 많아지고 했는데 주로 남자들은 사냥을 이제 갔겠죠. 주먹도끼라도 쥐고 가서 여자들은 채집 그러니까 갖고 항상 가서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그래서 아마 요즘도 백화점에 가면 그런 여자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아마 거기서 이렇게 됐던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사냥을 나가면 항상 뒤처지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녀석이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 갈 때마다 야 너는 오지 마. 제껴놓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열애돼가지고 하여튼 많이 괴로운데 어느 날 그 당시에는 이 돼지 같은 걸 잡아서 많이 먹어서 돼지뼈가 동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 돼지뼈가 있는 장소에 가서 자기도 갑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돼지뼈 하나를 들고 내리쳤는데 옆에 있는 돼지뼈가 깨지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나한테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친구들이 돌아와서 축제를 하고 뭘 동물을 잡았는가 해서 그 당시에는 동물을 잡은 놈이 자기가 갖고 있던 돼지 뼈다구로 그 무대에서 제일 예쁜 여자 대화통을 탁 잡고 끌고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탁 치려고 할 때 잠깐 하고 이놈이 가서 거기에 짱에게 재앙을 도전을 하면 그 당시에 원숭이들은 주로 인상을 무하게 쓰고 앞에 상대방의 정면에 가까이 가서 깨깨깨 거리는 게 이제 자기 힘의 과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짱이 열등한 놈이 자기한테 되니까 바로 인상을 주고 가서 깨깨 거렸죠. 그거를 그냥 이러면 돼지뼈를 다 털어 붙여갖고 그냥 죽여버렸네. 그게 도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공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초창기부터 인간 우리의 공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키나와 저쪽에 좀 무인도에 원숭이들이 사는데, 이놈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야생 고구마를 하나 캐가지고 흑채 먹기가 좀 뭐해서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로 씻혀가지고 먹었어. 그게 더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안 알려주죠. 자기 혼자만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 섬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고 다른 친구가 나도 해볼까? 그래서 그 섬 원숭이의 10분의 1 정도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혀 먹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원숭이들한테 다 그냥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공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돼지뼈로 권력을 잡기 시작한 이 친구의 생각은 순식간에 공명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거 그냥 돼지뼈 튼튼한 걸 찬다고 정신이 없었던 모르죠. 하여튼 거기에서 권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 시기로 더 접어들면은 초창기에는 강 주변에서 이렇게 곡식이 없는 식물들이 자라는 걸 그냥 채집해서 먹었어요. 근데 보통 몇천 년을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애가 흘린 곡식 나다리 그 다음날 다시 올라온 걸 보고 이제 농경이 일하기 시작했다거든요. 그래서 주로 강 주변을 따라서 농경이 시작된 거 아닌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은 어느 시기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강변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같이 하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 수로를 우리가 잘 만들어보자. 물길을 다른 데로 타가지고 우리가 개가한 농토를 보존시켜보자 하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것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로를 변경시키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는 그 설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 나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은 나뉠 거 아니에요. 역할을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만드는데 수로를 만든 이후에 설계하는 친구 그리고 그 수로를 보수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을 친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급이 분리돼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편하거든요. 네, 그들이 사제 권력과 힘을 잡고 신분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계급이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수로를 장악한 계급이 하늘의 별지도를 만들고 악귀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해서 백성들의 시간을 지배하면서 더욱 공고해졌죠. 일단 그렇게 진행된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지금 제가 얘기할 것 말고도 그 이후로 오면은 인간은 자기가 만든 얘기를 스스로 믿는 독특한 종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체가 믿으면은 우리 전체를 단합해가지고 좀 약한 무리를 칠 수 있어요. 그걸 하면 그 중에 좀 괜찮은 신이 있다면 그건 자기들 신의 밑으로 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게 우리 역사를 보면 거의 힘센 놈이 힘 약한 놈들을 때려잡으면서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센 깡패를 우리는 아주 용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역사의 아주 양학적인 역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계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수없이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덕으로 사는 세상을 희구하지만 안 되잖아요. 아니 윤모 씨라는 친구를 해결하니까 또 트모 씨가 나와서 또 해주셨. 이게 하도 편안함이 없어요. 이게 타자의 타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존재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조롱을 유지하면서 나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나의 삶을 슬기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명제와 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재미없는 일 많이 하니까 하품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에서 먼저 우리 펜플러 김병욱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좋은 연주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은 우리 서러마 선생님의 신앙성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 있습니다. 몇 장이 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선생님은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시간 흐른 전에 조금 불러주시면 제가 어디든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항상 늘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강의를 조금 쉽게 표현해 주셔서 우리 일반인들이 누구나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재주를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와보니까 하동에 문학과 철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하게 우리 김병 선생님 저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하동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검은 큰 사슴 라코타족 비추장 노래 인디언은 모든 일을 원 안에서 한다. 우주의 힘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들 또한 둥근 모양이 되려 애쓴다. 그 옛날 우리가 행복하고 강한 민족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힘은 결의의 신성한 고리로부터 나왔고 그 고리가 단절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번창했다. 그 중심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내 방향의 원이 그 꽃나무에 영양분을 주었다. 동쪽은 평화의 빛을 주고 남쪽은 따뜻함을 주고 서쪽은 비를 주고 북쪽은 차갑고 거센 바람을 통해 강인함과 인내를 주었다. 우주의 모든 힘은 우주에 하는 일은 모두 원을 이룬다. 하늘은 둥글고 땅도 공처럼 둥글다. 별들도 마찬가지다. 바람도 힘이 가장 셀 때는 동그랗게 회오리 친다. 새들도 둥지를 둥글게 만든다. 새의 종교 역시 우리와 같기 때문이다. 태양은 원을 이루며 동력해서 떴다가 서쪽으로 긴다. 달도 같다. 태양과 달은 그 모양도 모두 둥글다. 계절도 같다. 네 절개의 변화가 커다란 원을 그린다. 봄에서 여름, 가을로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원을 그리며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다. 아이에서 시작해 아이로 돌아가며 원을 이룬다. 우주의 힘이 관통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생명의 원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막을 칠 때에도 새의 둥지처럼 둥글게 만든다. 그리고 수많은 둥지들이 모인 교회의 고리 역시 커다란 둥지를 이룬다.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최고의 신앙송가입니다. 자, 다음에부터 스락시 한번 스락시 한번 시간도 또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에서 이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새 알을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가 부화했는데 이놈이 덩치가 좀 커져가지고 요만해졌어요. 이 새를 저 벽을 깨지 말고 밖으로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궤변론자는 네,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간이라는 것은 집이 있고 담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바로 공간 아니겠는가? 공간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 새를 생각했을 때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새는 이미 나와 있다. 갇힌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납득이 돼?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세계라고 보고 이걸 존재라고 본다면 에리 프롬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자연과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지가 잘났다고 스스로 걸어서 나온 존재인데 그 순간부터 자연과 떨어져 산다는 상실감이 살게 되었다. 그 상실감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나 항상 우리는 그 근원적인 상실감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실존의 존재를 보존한다. 그런 얘기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생각을 달리해서 이 병을 새기고 이 새를 존재라고 본다면 세계화 존재는 항상 이 세계와 같이 작용을 해서 알이 깨어났고 이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세계화 존재는 결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떨어져 나왔다고 한들 항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계 안의 존재, 하이데거한 얘기인데 세계 안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생각하나 사실 인간은 한순간도 자연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우리 동양 쪽의 생각이 강한 거예요. 서양 쪽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플라톤이라는 사람,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백조가 한 마리 날아와서 등에 앉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어깨가 딱 부러진 등발이 큰 친구가 하나 찾아와서
제자로 찾아왔는데 보니까 귀족 출신이었어요. 어깨가 너무 넓어서 플라톤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플라톤이라고 해서 어깨가 넓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얘기, 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데아라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무언가 먼 우주 가운데서 하나의 이데아를 존재하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나오는 예술 작품 같은 것은 모사품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없다. 특히 시인 같은 인간들은 우리가 추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비유 중에 동물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한 동물 속에 여기 있고요. 길이 하나 있고, 동물 속에 사람들이 이쪽 벽을 볼 수 있도록 앉아서 묶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밖에서 무엇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현상이 햇빛에 따라서 들어와서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면서 이게 진짜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세상이 풀리면서 빛이 보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눈이 부수고 괴로웠지만 나가보니까 거기 진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는 이데아가 있었는데 그 모사품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걸 우리 동료들은 딸려야겠다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 데 있다가 가까운 데로 들어오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야, 밖에 진짜가 있더라 하니까 이놈들이 이게 바보같은 소리가 된다고 막 남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해서 진리라는 같은 영원한 공동체의 세계는 지상에 있지 않고 저 먼 곳에 있다. 그게 이제 유대 쪽 생각과 그리스 쪽 생각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플라톤은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크레티우스라는 수도사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생각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생각은 잘못했다. 진리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진리의 발현체 속에도 있는 것이지 동떨어져서 저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스승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얘기를 못하고 플라톤이 죽은 이후에 우리 스승은 잘못됐다. 이데아가 진리가 아니라 무시하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강의도 보통 저런 어떤 그 먼 곳에 있는 고원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은 세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원자의 흐름이었다.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공간을 끊임없이 떨어지는 원자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놈이 그 궤도를 조금 빗나갔다는 거예요. 조금. 근데 그게 영웅이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놈하고 부딪힐 거고, 이놈도 부딪혀서 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한번 비춰봅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 이동신이가 와서 여기서 걔는 그 뉴욕의 베르턴대 의대 석사예요. 마탕을 단단히 다 갖춘 아이거든요. 그냥 막 완벽한 오디오 시설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큰 무대에서 막 하는 녀석이 여기 와서
그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노래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저 괜찮네 사람이. 저 정도라면은 괜찮네. 속으로 아주 감탄했어요. 그래서 가더니 일장일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새가 그 시간에 자기가 했던 고민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요즘 음악의 흐름이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으로 흐르는 이런 전환기인데, 일단 너무 고고하게 그쪽에 놓지 말고, 좀 한번 틀어봐.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저는 그런 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또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때 박인환하고 김수영의 얘기 후에 사람들의 삶이 예수로 번져 나오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고 노래가 있고 자기가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 걸어가면서 그 서울이 가면을 흥얼거리면서 하는데요.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텔링과 노래가 있으면 좀 모아주시면 자기가 음반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런 인물한테는 그런 가십거리에서 나오는 그런 남이 부른 걸 위해 하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지금 여기는 소리가 나는 곳이거든요. 진정한 의미라면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감동으로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그 소리와 색깔에 대한 소설인데, 그리고 보통 음악에 감동을 느끼고 음악에 심취하는 것이 보통 높은 소리가 막 퍼질 때는 자연과 내가 떨어져 산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그 카타르시스에서 내가 떨어져 있지 않아. 남들은 다 떨어질 때 나는 우주의 진료랑 같이 있어. 그런 거. 그런데 낮은 음이 이렇게 울릴 때는 인간의 그 낮은 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연대하고 그런 힘이 생겨요. 그게 음악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저 지혜를 어떻게 우리 하동에 왔을 때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공연을 해주고 왔는데 제가 좀 선물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한류는 마이클 존슨의 아주 같이 막 쟤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몸을 비틀고 하는데 나는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일단 치고 나갔으니까 두 번째 파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래 이렇게 치고 나갈 텐데 두 번째 파도를 정말 우리 걸 한번 보자. 우리 걸 찾아보니까 신라 천년에 한가가 탁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성공유서에 스물 예수가 전하는데 배경서라도 우렁차고 그 가사도 좋거든요. 그걸 내가 새롭게 작사해가지고 새롭게 작곡해가지고 쟤한테 줘서 그야말로 신라 천년의 향기를 한번 개의 실력으로 우리 사회에 한번 퍼뜨려보자.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그의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그러나 어떤 차후 얘기를 하시고 그게 결국은 나는 그 통신하고 전화하면서 루크레티우스의 이걸 클리라면이라고 해요.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 사상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데빌라의 가상스막 이렇게 하면 다 통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루크레티우스의 클리라면이라고 해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어쨌건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흐르던 존재들이 어느 날 내가 불러서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그 궤도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나한테 선물도 얻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타자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타자가 나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타자는 어떤 철학자는 타자는 나의 지옥이라고 했어요. 타자의 생각을 내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나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타자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공부를 들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타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쪽 사람들 얘기는 동양 철학을 했는데, 동양 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철학 정도가 좀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조선 일대를 풍미했던 성리학은 제가 중국 유학 사상사를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전체 막 공자를 한나라 이후부터는 공자를 유학의 비주라고 하니까 공자를 시작을 해서 쭉 흘러오면서 유학이라는 것이 각 시대마다 변화하는 새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합니다. 유학 자체로. 그리고 중국에는 유학뿐만 아니라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가고 고대에서는 도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교가 서로 해통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좋은 과정에서 불교라는 것은 마음으로 도망갔고, 독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고 신선이 되겠다고 도망가 버렸고, 유학은 그래도 인간 생활 속에 같이 접목이 되어서 어쨌든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런데 이것도 송나라 때쯤 오면은 불교하고 싸우려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리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고운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쪽만 얘기하고 실천이 없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소학을 좀 중시해야 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무시했죠. 앉아서 그냥 무슨 알 수 없는 얘기들만 했던 친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 일대를 풍미하면서 조선은 부강경의 뜻을 버리고 앉아서 그냥 무슨 알 수 없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 그 훌륭한 유학자가 드글드글했던 선조 시기에 조선은 그 오락해 야만인 같은 일본들에게 유린당했고, 그 이율곡이는 그 과거시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것은 결국은 이 같은 성리학에서 한 개념인데, 저는 이데아 같은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서로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이거보다는 이게 더 와닿는 우선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유학사상으로도 흐름이 이제 기초를 이렇게 지워져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리학으로 보는 하나의 세계고요. 그러면 또 한 번 우리 역사는 인류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쨌든 각자의 하나의 세계를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뭉쳐가지고 집단으로 이끌고 가는 시도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배 계급에서 그런 담론을 만들어서 가스라이팅시키죠. 그래서 끌고 나가는 건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인 것이죠. 그것을 동아대 교수로 있던 이 강문교 시인이 시로 아주 적나라하게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설하나 선생님께서
한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물개의 소리 감리경 그는 물소리는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군. 물소리는 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우리 바위를 넘어가는 소리, 우리 바람에 항거하는 소리, 우리 바삐바삐 은빛달을 안치는 소리, 우리 은빛별의 허리를 쓰다듬는 소리, 우리 소나무의 뿌리를 매만지는 소리, 우리 햇살을 핥는 소리, 핥아대며 반짝이는 소리, 우리 길을 찾아가는 소리. 가만히 눈을 감고 귀에 손을 대고 있으면 들린다. 물길이 몸을 비비는 소리가 몸이 젖는 것도 모르고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의 비를 비비는 소리가 심장에서 심장으로 길을 이루어 흐르는 소리가 물길의 소리가 역사를 7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가면서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겠으나 베이스를 가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했으나 우리를 각자는 다 소중한 존재이고 또 그런 자신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신 화동의 아주 보석 같은 시인의 분 계십니다. 서운기 시인을 모셔서 그분의 시세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나 가치의 말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걸 이열력을 갖고 제가 뭐 대단한 시인도 아니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저는 자연의 철학자입니다. 직업은 농부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상이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시를 배웠다기보다는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다시 시골의 농부로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이 시가 되고 또 제 주변에도 저 사람이 저걸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괜찮네? 뭐 괜찮으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향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또 제 일을 하면서 또 틈틈이 글을 쓰고 또 한국의 무렵에 들어와서 또 시도 쓰고 디카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서 사는 그 자체가 저는 축복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눈 뜨면 빵을 받고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일은 참 많습니다. 보기보다 좀 키도 크죠. 덩치도 좀 됩니다. 근데 제가 15,000평을 관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사이드 잡으러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업이 됐습니다. 아까 그 폰소리 들어봤죠? 요즘에 제로페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좀 절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그냥 저 삶,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하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뭔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저희 삶,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온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체력입니다. 예, 두 번째는 취미고요. 내 생활. 일과 취미가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농부니까, 뭐, 글 쓰는 사람일까, 사진 찍는 사람일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저는. 그만큼 저는 다양한 취미를 가져야만이 노후가 편안할 거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저는 했어요. 제가 고향에 온 것도 어르신들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화성이 있지만 그분들의 삶을 지금 대신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글 쓰더라도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 도리 생각하고 또 촌에 와서 생각하면서 그냥 씁니다. 예, 제가 태국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순간 스치는 거, 화면을 바로 씁니다. 그렇다고 뭐 게시로 받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쓰는 그 하나하나가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책이 나오더라고요, 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선을 좀 가져오려는데, 미국에 한 몇 개 맞추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고향에 와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썼던 것들이고,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살았던, 제가 도의 생활에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배경으로 몇 개 써본 걸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건이 이거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를 쓰실 때 교본이 아닙니다. 아, 시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네. 네. 시는 대단히 길고 있고 댓글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도 참 많이 읽습니다. 시를 많이 읽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는데, 제가 아주 좋은 시는 그냥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됩니다. 감동이 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뭔가 동지애를 느낀다든지 뭔가 아닌데 괜히 호감이 가는 거 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봄에 열면은 이제 한 읽고씩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의 예가 서음기 내 앞으로 날 창을 열고 창을 열었어. 밀려오는 그대 등살에 총구의 부작거리 같은 마음도 향기를 삼키며 심쿵심쿵 내가의 꿀당 같은 흐름도 녹였듯이 이내 당신 곁으로 다가갑니다. 돌아오는 길 님께서 스스로 낡은 강유비에도 봄나물이 한가득 쑥이며 모이며 달래 그리고 매화 한 송이 당신의 마음까지 담았으니 이만한 살차림은 내 생애 처음입니다. 가만 차려놓고 보니 이내 사라지고 말한 향기 당장이라도 뒷뜰에서 나오실 것만 같은 그 실리 그립기만 한데 당신은 멀리 다시 꽃피는 봄이 온다면 아마도 이 길은 잊을 듯 합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창을 닫겠습니다. 이 시는요, 제가 아까 마음처평이라 했잖아요. 그건 다 메시지받칩니다. 근데 제 창을 열면 매꽃 확 피어있고, 예전에 어머니가 매일 나무 뜯고 뭐 뜯고, 제가 내려왔을 때 그 아이들이 좀 어려서 집사람은 집이 있고 제가 출퇴근을 했는데, 혹시나 술을 하나 먹고, 많이 취해가 혹시 나가면은 며느리한테 책 뜰까봐 술 다 가게 하고, 혹시라도 안 좋으면 기분 좋게 항상 내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봄나무는 다 모양이거든요. 언제도 보면 거기서 바로 나무 뜯고 막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계셨으면 지금도 나무도 뜯고 이것도 뜯고 우리 또 아들 주겠다고 장소 주겠다고 막 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써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제 어릴 때 거기 생활하면서 제일 큰 힘이 됐던 게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고 지리산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서울 생활할 때 일찍 올라갔는데 80살 때 기죽지 않고 살았어요. 옷은 좀 막무하고 깨끗하고 쉐하고 막 생긴 게 뭐 때가 안 뺏기니까 손사람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지하철 2호선 타고 가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번 사투리 나오니 옷은 대충 입었지. 그때 2호선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오더라고요. 한 1년 동안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했어요. 그 사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죽지 않고 살아갔던 게 이 시골에서 어릴 때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기운들이 도입 생활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제가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의 양식을 쌓으니까 자신감이 있고 또 제가 넘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운 있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억의 일기장을 우리 남물전 우리 문예 배우님이시고요. 한때는 그 친남순가이시기도 하고 또 전국대회에서 대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원래 갑자기 오면 저는 갑자기 왔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시인데요. 또 성규 선생님의 삶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추억의 일기장. 서운기. 아구기 속 장작불이 붉은 혀를 내두르면 초가지붕 위로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 코끝 시린 바람을 타고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는 골목을 휘감는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속을 헤치며 뒷산 구비구비 산토끼 모리에 나서던 날 몰아쉬는 숨결마다 하얀 꽃이 피고 노란 토끼의 발자국을 따라 온 산의 겨울이 요동치며 깨어났다. 해구름이면 가마솥 가득 쇠죽을 끓였다. 마른 볏짚과 콩깍지가 타들어가는 소리. 타다다. 김이 무락무락 피오르는 뜨끈한 소주 냄새. 외양간 어미소의 줄임배 소리가 쿵쿵 하는 듯 요동치고 꼬리는 도리개지를 연신해댄다. 비로소 하루의 추위도 잊어버린다. 어머니의 거칠은 손으로 건네던 군고구마의 달큼함에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목이 맨 줄도 모르고 먹다 콜로 야 이거사 술 넘어가라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한겨울은 잠시 숨을 고른다. 매서운 찬바람에 양볼은 얼어붙고 손발이 터지고 콧물을 질질 흘리며 놀던 어린 시절. 돌아갈 품이 있어 외롭지 않던 날들. 그때의 겨울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삶의 등불이며 나침반이다. 감사합니다. 예전 좀 부끄러운 글이라는 부끄럽지 않은 게 제가 읽을 때 바로 집 옆에 레카가 있고
그때는 눈이 엄청 왔던 것 같은데 지금 눈이 안 와요. 제 기억에 눈이 이만큼 쌓이면 매일 토끼물이 다녔어요. 뒤에 뒤통산에. 예, 그렇게 자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제 커서 내려와 보니 그 모든 하나의 추억들이 지금까지 제가 생활해오면서 그 자연미인가 자연미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신남순과 설랑마님이 제 사실은 저는 미천 사람입니다. 같은 목소리가 저렇게 우렁차고 기운차고 넘치는 길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오셨는데 없어가지고 이거 한 번에 구입했어요. 이번에 제가 나오는 저기 티카시집인데 우리 선생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결론을 한번 오늘의 일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동학에서는 세계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어를 받는 수토인가 세계라는 것은 그건 좀 수능적으로 들어가요. 아니 두 번째 끊임없이 치면서 반추해야 할 대상인가 어떤 힘이 약해요. 통합에서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세계라는 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일련의 사태. 저게 잘못되면 내가 바로 나가면 되지.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체조하고 죽고 나서 그 포졸들한테 쫓기면서 30년 동안을 전국을 돌면서 왕조 말기에 잘못된 세계를 혼자 힘으로 바르려고 조직을 재건했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썩은 조정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동학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 우리 개인도 소중하겠지만 나와 같이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세계는 나의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일련의 사태다. 좋은 것은 같이 즐거워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동학혁명을 일으켰고 우리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유로운 존재의 삶을 위해서 싸웠던 그 역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배경을 깔고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래를 한 곡만 부르고 갈 수가 없으니까 마침 또 노래 선생님이 오셨어요. 김녹화 선생님이 오셨는데 녹화 선생님이 색소폰에도 대갑니다. 노래 선생님 아닙니다. 아주 역시 영상을 지으시면서 풍요롭게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녹화 선생님 모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두 곡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등포의 마음은 잘 모르죠? 영등포의 마음. 비 내리는 명동교를 합시다. 명동교를 합시다. 비 내리는 명동교. 말 모셨구나. 사랑이 비를 맞아요. 이런 거 좋죠. 비 내리는 명동거리. 와, 나는 우리 작가님 만나가지고
그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야구의 삶이 극과 극을 달리는 삶이라 가지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8년째 자연인하고 있습니다. 아기 염소 버스를 사모하게 산속에서 진짜로 비 내리는 명동거리 비 내리는 명동거리 아 병원에 혹시 다시 명동거리 비 내리는 명동거리 그대로 위에 혹시 비 내리는 명동거리 수 없는 분이 가사가 너무 사랑의 꿈을 사랑시는 사람아 나는 늘 사랑했던 이 순간까지 너는 나를 사랑해 잊지 못하고 사나이 가슴 속에 비는 내린다 오랜만에 쑥스럽습니다. 사랑에 취해 울던 밤 한여름 뜬밤을 훌쩍 쉬고 오래가서 떠난 사람아 나를 두고 떠났어도 이 순간까지 나는 나를 사랑해 잊을 수 없다 가슴 속에 비는 내린다 감사합니다. 한번 나와서 우리 안동역에서 같이 한번 하시죠. 노래 나오시겠어요? 선생님 노래하세요. 선생님 노래하고.
내 마음만 놓고 녹는가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천년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우리 눈을 가지려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내가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도 놓고 놓는다 많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도 놓고 놓는다 많이 깊은 안동역에서 우리 트로트 가사도 역시 타자성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렇게 이해하면 또 다음 시간에는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옵니다. 그래서 아랑브라 공전이라든가 저 훌륭한 곡을 연주할 겁니다. 또 같이 노래도 할 겁니다. 다음 시간도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